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차동 FM 모닝쇼 5월의 첫째 날. 자, 1부부터 3부까지는 썬데이 BGM으로 함께 했고요. 4부 여러분이 기다리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바로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코로나19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뭐 경제며 뭐며 뭐 국가 간 어떤 뭐 교류며 이런 것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네. 어쩌면 서구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아픔이 있는데 특히 이 아픔이 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혐오의 발단이 어디였으며 과거에는 그럼 없었을까 하는 이야기에서 한번 오늘은 출발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이네요. 지금부터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권희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아시아인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특히 이제 2020년 초에 그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또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뭐 벌써 6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이제 끼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일 겁니다. 맞아. 뉴스로도 저희가 많이 접했어요. 예.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그 코로나가 퍼질 때 영국에서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나요? 예. 이제 논문도 다 끝내고 딱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그 코로나가 터졌는데 실제로 그런 위협들이 좀 있었어요. 예, 저 정말 놀랐었습니다. 제가 알던 영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군요. 예, 저도 좀 길에서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신체적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그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2020년에 한 해에만 이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가 뭐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를 하고 또 뭐 이달 초에도 이제 뉴욕에서 이제 3월 지난달이죠. 지난달 초에 그 뉴욕에서 이제 백인 남성이 아시아인 여성을 7명을 이제 길거리에서 연이어 공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좀 만연하고 이런 혐오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서양에서 아시아인을 좀 편견을 담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역사가 생각보다 좀 상당히 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오랜 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편견의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동아시안에 대한 서양의 편견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좀 이제 유럽이 이제 13세기 그 이제 몽골 제국의 침략이죠.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의 침략을 겪은 뒤에 좀 아시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야만적이다 이런 편견이 좀 생겼었고 그게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인을 서구인들이 이제 서구권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좀 편견이 생기게 된 게 19세기 초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된 이유를 얘기하려면 먼저 이제 노예무역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예. 당시 이제 영국이 이제 19세기 초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노예무역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의 노예를 이제 미주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게 금지가 되면서 그 이제 당장 이제 미주 각지에 있던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를 대체할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이 이를 대체할 노동력으로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850년대가 되면 뭐 골드러시 때문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 금광도 개발하고 또 철도를 놓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중국인의 미국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중국인들이 저렴한 인건비에도 근면하게 일한다 이런 찬사를 미국인들한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하는 중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이고 좀 더 적대적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인이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아니 이거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놓고선 예. 아 이게 뭐 중국인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죠. 당시에 예. 그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요청을 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가 원래 백인들의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들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좀 인종적인 편견도 들어가죠. 이제 중국 문명이 이제 아시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후진적이고 부패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문명이 이제 이 시기 될 경우에 미국 백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예. 또 19세기다 보니까 좀 무생학적인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을 하면서 뭐 이들이 가져올 유전인자나 뭐 질병 같은 게 이 백인 국민의 우수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당시 그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네. 이유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근본 없는 혐오네요. 예,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게 이런 편견들이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것도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차별이 심해지니까는 이걸 이제 미국 연방 정부랑 주 정부가 차별을 법제화하는 법들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1862년에는 이제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다가 이걸 점차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하더니 1882년에는 아예 중국인 배제법이라고 해서 예.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불허하게 됩니다. 하하. 또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서부 지역에 있고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이 지역을 통해서 입국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당연히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그렇죠. 돌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그렇죠. 보면 예, 많은 이제 교류가 있던 곳이어서 예.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도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도시 내에 차이나타운이 좀 희생양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하하. 그래서 1900년에 이제 패스트가 이제 도시에서 발생했을 때는 예.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아예 여기에 사는 중국인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수용시키자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네. 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되게 미국인 개인부터 뭐 연방 정부에 이렇게까지 되게 각층에 만연해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예. 오해와 편견이 이런 식으로 또 제도적인 변화까지 네. 불러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아시아인을 이렇게 경멸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189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두되는 이야기가 이제 소위 황화론이라고 하는 약간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의심과 우려가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 황화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1895년의 청일전쟁 이후인데요. 당시 이제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긴 다음에 그 요동반도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동반도에 대해서 할양을 요구할 때 이게 청에 대해서 너무 큰 위협이 된다고 해서 이제 독일, 러시아, 프랑스 3국이 개입해서 이 일본의 요구를 좌절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때 그 독일 황제 이제 비렐름 2세가 그 러시아 차르 니콜라스 2세에게 이렇게 유럽인이 단결해서 아시아인으로부터 유럽 문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예. 이 황화론을 부추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00년도에 이제 청에서 벌어졌던 의화단 사건을 거치면서 이 황화론의 논리가 좀 더 강화가 되는데요. 예. 당시 이제 외세에 적대적이었던 이 의화단, 중국 그 민중들인 의화단이 서양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8개 열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들을 진압했던 의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연합군이 이 사건을 유럽 문명에 대한 아시아인의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잔혹하게 진압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 정세를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19세기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에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 상황에 그랬죠.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이화단 운동이 이제 백인의 유럽과 황인의 아시아가 충돌하는 대사건처럼 이제 그 뭐 비렐름 2세라든가 이런 서구권의 정치인과 군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거대한 나라가 이제 2만 명 남짓한 연합군한테 이제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황화론을 주장하고 이 아시아인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던 거는 당시 독일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어떤 러시아의 관심을 네. 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의 동맹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동쪽에서 가는 압박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에서 이제 동아시아로 돌리기 위해서 네. 그 이제 뭐 삼국 간섭이라든가 이제 황하론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위협을 계속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유럽보다는 동아시아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집중할 수 있게 했던 약간 그런 전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떤 전략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인종적인 편견과 갈등을 부추긴 셈이 되는 것이죠. 당시 중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황화론도 좀 수그러들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좀 어땠나요? 이게 이제 중국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새롭게 악역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그 일본이 이제 가장 이제 세계적인 열강으로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열강으로 대접을 받던 러시아를 그 러일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1904년과 5년에 걸친 러일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 영일 동맹의 주적이 둘 다 러시아였습니다. 영국 역시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하던 상황이었고 일본 역시 러시아의 위협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영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일본에 굴복을 하게 되고 또 영국은 이제 1907년에 이제 영러 협상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와 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그 19세기 전반에 걸친 어떤 양국 간의 갈등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있었는데 이 1907년에 영러 협상으로 러시아와 화해를 하면서 이제 일본이 그 영국 이제 더 이상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일본과 영국이 공유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오히려 영국이 가지고 있던 태평양 식민지,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5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호주가 일본 해군의 침략에 대비한 해군 훈련까지 할 정도로 그 위협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 또한 이제 일본이 태평양을 두고 경쟁하게 될 상대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양국의 관계 역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버렸네요. 이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사라지고 이제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니까 이제 견제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인만 입국 차별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일본인 역시 이민을 금지한다던가 아니면 일본인의 학교 통학을 금지시키는 식으로 이제 일본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좀 마음이 안 좋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각국이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하니까 그 이제 1919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인종차별 완전 철폐를 강화 조약에 넣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끝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영국하고 미국 모두 자국 내 여론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조항이 삽입되는 걸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종차별을 조금 더 일찍 철폐시킬 수 있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서구권에 그 일본이 3.1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사실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그 제한리 사건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 서구권에서 보기에는 이 차별금지 조항을 일본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일본인에 대한 차별만을 좀 생각하고 접근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명백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종차별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뭐 일본이 이제 서구 백인 문명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동아 공영권을 들고 나와서 또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했고요. 또 미국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자국 내 이제 일본인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계 미국인까지 이제 강제 수용 하였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가 정치적 문제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야기됐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예. 이와 같은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1948년에 유엔 세계 인권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종차별 철폐를 결의를 했고 이게 어떤 보편적인 인권 문제임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서구인들의 차별적인 편견이 여전히 계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을 겨냥했던 이런 황하론이 이제 냉전 시대가 되고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국과 싸우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전도 거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아시아 공산국가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시선으로 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실 당시 적대적이었던 소련도 네. 미국과 전쟁을 이렇게 직접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네. 그 육군의 충돌을 이렇게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이런 공산국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제 70년, 8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일본, 예. 한국 그리고 중국 역시 이런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꾸준히 어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적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일본의 뭐 버블 경제 시기에 이제 미국 부동산을 매수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그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이런 때에 그 이제 이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그 위협 이런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양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꾸준히 있었고 이게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주의자 입장에서 또 새로운 정당화 수단을 제공해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19세기에나 볼 법했던 뭐 더러운 아시아인, 뭐 질병을 옮기는 아시아인, 뭐 이런 그 증오와 편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를 불러 일으켜서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에 또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또 역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어떤 이런 게 뭐 외모나 문화적 배경 이런 거에서만 오는 차이 때문만은 분명 아니라는 거를 그러네요. 좀,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늘 각 시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 뭐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어떤 개인이 이웃에 왔다고 해서 저 개인의 삶이라든가 이런 걸 갑자기 크게 위협하지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편견이 어떤 한 사회의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소수 집단을 좀 차별하고 배척하게 되는데 이걸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이 이제 사회에 흘러다니는 어떤 풍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편견에 자신의 생각까지 맡기지 말고 좀 이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쌓아가면서 좀 신념을 쌓아가고 자신만의 어떤 구체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게 또 이와 같은 차별과 혐오를 좀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학문이 또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자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권의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